권 교수님 책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니까요. 부속법령 같은 게 이런 제 책보다 좀 빠져 있죠? 내용이 좀 적죠? 내용이 좀 적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책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뭐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 강사 책보다 이게 좀 더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속법령이 대부분 이 권 교수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만 나옵니다. 물론 정치자금이라든지 선거법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 출제가 되는 건 항상 이 범위 내로 귀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생들한테 아주 잘하는 얘기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옛날에 무슨 사업시험 합격했다고 하면은 대단한 천재, 수재, 내지는 장원급제, 과거급제 이런 거 생각하던 시대나 그랬지 지금 1000명씩 뽑아내는 시대라고 한다면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수험생들에게 출제위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입니다. 그 기본 소양이라는 것은요. 많이 알거나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론, 판례, 법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령 부분을 결국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물론 많이 외울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권현성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만큼이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이게 어설픈하게 벌리는 것보다는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득점에 유리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죠? 202페이지에 보시면요. 202페이지에서 선거의 의의라는 패러그래프에서 밑에서 네 줄입니다. 현대 정당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변질됐습니다. 변질 여기까지 미줄 것이고 화살표 쭉 빼서 어디로 그시냐면은 정부 선택적 국민 표결 일로 그시기 바랍니다. 즉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는요. 이 선거의 의미가 변질됐습니다. 옛날엔 선거가 뭐였어요? 옛날에 선거라는 것은 국민대표의 선출이었다는 겁니다. 국민대표의 선출이었어요. 국민대표의 선출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의 당락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인물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인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후보의 댐댐이가 당락을 결정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후보의 댐댐이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정당민주주의죠. 정당에 인기가 없으면 절대 당선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한나라당 공천 받아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광주 지역에서 당선 못 될 것이고 민주당 공천으로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당선 절대 못 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몇 번 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현대의 선거가 인물 선거에서 이러한 국민대표를 선출한다는 이런 인물 선거에서 이것이 정당에 대한 신임투표, 정당에 대한 신임투표로서의 성격으로서 이 성격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예요? 정부 선택권이죠. 어느 정당에게 정권을 맡겨서 정부를 수립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부 선택권적 성격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제가 판례 시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데이지의 원리입니다. 데이지의 원리라는 것은 선거가 국민대표의 선출이라는 행위를 이걸 전제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것이에요. 즉 어떻습니까? 국민은 국민 대표인 명망가죠. 명망가를 믿고 모든 걸 맡겨주는 겁니다. 이게 데이지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망가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거의 개념이 오늘날 정당 시인 투표의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데이지가 조립할 수 있는 그 존립 기반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객관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우리가 좀 이해에 필요합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빼버리고요. 요거를 제외해놓고는 203페이지 상단 부분, 로마자 2번 목차 있는 위까지죠. 사선 그어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과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입니다. 바로 선거인하고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국회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국회가 될 텐데 이 대의기관과 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물어봐요.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 위임관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대표관계입니다. 정치적인 대표관계로 보는 게 맞아요. 정치적 대표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위임이에요? 무기속 위임이죠? 무기속 위임이고
자유위임이라는 겁니다. 무기소 위임이고 자유위임이에요. 자, 이거는 요 사항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는 대로 한번 밑줄 그어보신다면요. 이 통설만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 203페이지예요. 203페이지 그 로마자 2번 패러그래프에서 밑으로 6째 줄 내려가세요. 대의제 민주주의,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는 무기소 위임, 그렇죠? 무기소 위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기소 위임에서 두 줄 더 내려가시면 따라서 정치적 대표 관계라는 거죠. 뭐 이게 통설이에요. 이게 통설과 판례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적 근거가 중요해요. 괄호 치시든지 밑줄 그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제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하고 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규정. 바로 이것이 무기성 위임 원칙의 헌법적 근거라는 거죠. 무기성 위임의 헌법적 근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선거의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죠.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 자, 선거의 기본 원칙을 어디서 정하고 있냐면요. 밑에서 두 줄입니다. 헌법 41조 1항과 67조 1항입니다. 여러분 명문 규정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죠. 헌법에서 이건 직접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인데 여기에 뭐 없어요? 비밀 선거의 원칙, 여기서 자유 선거의 원칙은 없죠. 그래서 자유 선거의 원칙은 없고 이 선거의 4개의 원칙을 헌법 41조 1항하고 67조 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보통 선거 원칙은 뭐에 대응하는 개념입니까? 제한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제한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평등 선거의 원칙이 나오고 있죠. 평등 선거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등 선거는 차등 선거의 대응 개념이 되겠죠. 이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205페이지에 나오는 평등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 인구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 문제가 되겠죠. 자, 요것은 고현성 교수님 책에 이렇게 쭉 나와서 미국 얘기, 일본 얘기, 독일 얘기, 그리고 207페이지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판례 입장이 될 것이고 이건 제가 어디서 상세했습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판례 총정리 15번 문제와 16번 문제죠. 15번 문제와 16번 문제에서 바로 95년도 판례, 2001년도 판례 두 개를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두 개 때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 참조하시라는 것 정도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직접 선거의 원칙, 그 다음 비밀 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 209페이지의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유선거의 원칙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줄에서 맨 뒷부분입니다. 헌법은 자유선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죠.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선법에 규정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선법에도 자유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자유선거의 원칙은요, 헌법이나 법률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이죠.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제하고 선거구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표제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209페이지에. 그 대표제의 유형이라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중에 보시면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수대표제라 함은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에다가 밑줄 괄호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거구제하고 대표제하고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별해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가 있죠? 소선거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선거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구가 있습니다. 전국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거구의 문제죠. 이건 선거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대표제라는 것이 있고 소수대표제라는 것이 있고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바로 대표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구제하고 대표제의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대표제의 문제가 되겠죠. 이 대표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밑줄긋고 가르치는 것처럼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예요. 선거구에 거주하는, 예컨대 인구가 1000만 명인데서 100명의 대표를 갖다가 뽑게 된다면요. 평균 10만 명당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한 명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통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이 되겠죠. 그렇죠. 5만 표 얻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그럼 보시면요. 이 5만 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요 다수대표제라는 건 언제나 소선거구제와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요. 인구 10만 명에서 대표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표만 얻으면 당선된다고 한다면 50%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대표가 되는 겁니다. 선거구의 50%라는 거죠. 대선거구의 경우에 인구 100만 명에서 10명을 선출하겠죠. 그렇죠. 10명을 선출합니다. 그럼 이때는 몇 표 얻어야 돼요? 이때 50만 표 얻었습니까? 아니죠. 5만 표만 얻으면 돼요. 이때도요. 이때는 몇 퍼센트의 지지입니까? 5%의 지지죠. 5%의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대표제는 대선거구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다수대표냐 소수대표냐의 문제는 당의 선거구의 다수대표냐 소수대표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국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양제도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제도를 비교해 본다면요. 이런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를 비교해 봤을 때 소수대표제가 가진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표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소수대표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비례대표제예요. 즉 다수대표제의 가장 극단에 서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대개 뭐하고 결합하겠습니까? 전국구제하고 결합하겠죠. 이 대선거구제는요. 보통 그 전국에 선거구가 한 20, 30개 되겠죠. 20, 30개 될 것이고 전국구는요. 언제나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겠죠. 언제나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보통 전국구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비례대표가 반드시 전국구와 결합할 이유는 없죠. 예컨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역의회 의회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선출하게 되는데 그건 전국구가 아니라 광역행정단위죠. 광역행정단위로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례대표가 반드시 전국구와 결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거는 보통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국구와 결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은 대의제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전국구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계층 대표, 이익단체 대표도 가능하겠죠. 예컨대 대한변호사회에서 한 명 선출하고 뭐 의사회에서 한 명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의제의 개념과 모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제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가 이것이 대의제와 모순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선거구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의제의 입장과 가장 잘 들어맞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전국구 선거가 되겠죠? 전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헌법과 아니에요. 헌법은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학에서 하는 거죠. 우리 헌법은 뭐 하는 겁니까? 헌법에 쓰여 있는 문구 해석하는 게 우리 헌법학자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하는 건데 가끔 이거를 우리 헌법 시험에 냅니다. 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요. 다수대표냐 소수대표냐 비례대표냐 이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선거구 내에서의 다수냐 소수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구제가 그다음에 이 대표제도와 선거구제도의 결합관계죠. 이 결합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고 있으면 이건 뭐 충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되어서 요걸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헌법정의 161페이지를 보세요. 161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160페이지죠? 160페이지부터
투표제와 대표제, 선거구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160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 쭉 적어놓고 뭐 상세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뭐 기왕에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서 한번 정리 정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211페이지죠?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현행헌법과 선거제도죠? 현행헌법과 그 선거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행헌법과 선거제도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서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공선법과 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부정방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공선법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쭉 외워나가야 되거든요. 쭉 외워나가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나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나간 자료가 아니라 어제 나간 거 보세요. 어제 나간 거 중에서, 6번 보세요. 6번. 6번입니다. 핵심 암기사항 6번 보세요. 먼저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도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도표가 나와 있어요. 성환 씨 프린터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챙겨갖고 오세요. 자, 그래요. 예, 저는 몇 사람 찍어놓고 구박합니다. 자, 그래요. 챙겨갖고 오세요. 예, 자꾸 제가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가끔 제 학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마음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안 좋은 학생이 뭐냐면, 이렇게 프린트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의 간직해요. 이거 거의 간직하면 안 되죠? 이 프린트의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체계적으로다가 자료를 갖다 보관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속전속결용이죠? 이거는 그 자리에서 외워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외워치워버리거나 오려가지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 용도는 이런 것이에요. 고의 간직하는 용도가 아니죠. 이건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선거우정감시단 지금 도표로 적시되어 있죠? 설치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나중까지 붙이지 마시고. 설치 시기는 선거 개시 10일 전이죠. 10일 전을 가끔 시험에 내죠. 선거에 10일 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구성은요. 이 정당의 정당원이 아닌 자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정당에 추천한, 정당 원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원이 한자여야 되겠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정당에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한 50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시군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부정의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선거부정감시단이 하겠죠. 자, 요러한 설명입니다. 요런 설명이 권현성 교수님 책에 요것이 바로 나오고 있죠.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선거부정감시단의 내용,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방송기사 심의위원회에 설치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조직이에요. 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뭘 만듭니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 방송위원회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만드냐면요.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선거 끝나고 30일까지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개재명령을 하거나 반론보도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따로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로 보나 여기 고현승 선생님 문장으로 보나 외우기 쉬운 것으로 봐두세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21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선거구제의 정원 의원 정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한번 이건 좀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보시면은 외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워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214페이지죠. 허무 시리즈예요. 이거 보면요. 21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하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앞에다 가로치세요. 가로치고, B자 앞에다 가로 여시고, 쭉 이렇게 해서 215번, 215페이지 보았고, 첫 번째 패러그램. 가로 열고 작은 글씨로 공선법 189조 1항 이렇게 써 있는 부분까지 가로 닫고, 그 부분 엑스표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허무 시리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다는 거죠. 위헌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오지 않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판례 내용이 나오고 있죠. 1인 1표제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216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례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그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동트식이 있고 회원이마이어식이 있고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동태식과 회원님만 여식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이건 정치학자들이 따져볼 문제고 우리 헌법은 뭐 하는 겁니까? 기존의 공선법 규정이 어떠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비례대표에 관한 규정이 몽땅 다 위원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외울 게 없어져 버렸죠. 대신에 2002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21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다시피 2002년 3월 7일에 바로 지방자치의회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선거 규정이 들어왔죠.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외워야 될 겁니다. 이거라도 외워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괄호 초선에 표시만 해두실 것이 뭐냐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내년 4월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분명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될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법률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게 될 겁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그게 나올 겁니다. 이 지방자치 이거 내겠어요? 이거 안 낼 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부할 게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요. 올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게 되는 선거법이죠. 그렇죠. 정기국회에서 개정한 선거법입니다. 그 선거법의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로 다 우리가 공부해 놓아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눈으로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 연말에 나오면요. 그건 제가 전부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뭐 제가 자료 다 만들어 드릴 거고 객관식 문자에서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뭐 도표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렉스 스터디 그죠 홈페이지에 그 강의까지 올려 가지고서 연말에 여러분들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건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이죠? 선거 언제 하냐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이 목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357 전법이죠? 지방선거는 30일 전 첫 번째 목요일 임기 만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50일 전 첫 번째 목요일. 그 다음에 대통령은 70일째 첫 번째 목요일. 이렇게 357 전법입니다. 왜 목요일이에요? 왜 목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는 철주 올 때 1년에 2번 하죠.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요건이 나오고 있죠? 후보자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어제 받으신 자료의 8번과 9번입니다. 어제 받으신 자료의 8번과 9번이죠? 자, 보세요. 8번과 9번을 보신다면, 여러분, 먼저 그 9번 자료 보세요. 9번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이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로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든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때 선거인의 추천과 관련되어서 그 추천 인원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영선 교수님 측에서 이렇게 열심히 쭉 써오셨는데 이건 오히려 도표를 보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낼 거는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요걸 낼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칼럼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요 부분이 아마 시험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의 그 제한이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8번 자료예요. 8번 자료입니다. 뭐 권은성 교수님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는 내용인데 보시기가 좀 눈이 어지러울 테니까 이거 제가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투표권 없으면 공직에 출마 당연히 못해요. 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치산자 없습니다.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피선권 당연히 없어요.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는요. 이 한정치산자와 파산자의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둘 다 있습니다. 의외죠? 의외예요. 이건 둘 다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정치산자와 파산자에 대해서 선거권 제한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또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있어요.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면 다른 범죄는 아니고 순전히 선거사범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돼 버립니다. 5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죠. 선거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선고유예 포함해서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돼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선거권 정지 상실된 자는 둘 다 물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선거권을 이것을 정지 박탈하는 이런 그 입법 예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선법에 이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 이게 좀 사문화되었죠. 저 어쨌든 둘 다 없습니다. 그 다음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죠.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이 수용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 좀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금고 이상의 형의 일반 전과자입니다.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이들은 선거권은 있죠. 선거권은 있습니다. 일반 전과,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 전과자의 경우 선거권은 있고, 동그라미 바꾸세요. 미스프린트입니다. 동그라미 바꿔주시고, 피선거권만이 없죠. 그렇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건 좀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예, 요걸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거권이 있는 자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우리가 구별해서 요것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8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건 좀 괴로우시더라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 괴롭더라도 이건 좀 이 암기를 좀 단단히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잘하는 말인데, 출세한 사람들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뭔가 하나씩은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다 하나씩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서울시장 하는 이명박 씨죠. 그 이명박 씨가 1992년에 선거법 위반으로서 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물론 이명박 씨가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그건 뭐 주관적인 척도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다른 건 다 제외해놓고 어떤 업적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건 고시생들이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명박 씨가 92년에 자기가 그래서 10년 동안 서원권, 비서원권이 완전 박탈돼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건 이건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92년에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껄껄 웃으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10년 뒤에 서울시장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한 2번만 하고 대통령이나 나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자들은 그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명박 씨는 10년 동안 착실하게 서울시장 도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02년에 나와서 됐죠. 그렇죠. 무서운 놈이죠. 무서운 놈입니다. 보세요. 이게 글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 그건 우리가 변론으로 합시다.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시험 공부 어려워요. 이 인간적으로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다만 그거보단 쉽죠. 그렇죠? 그런 거보단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법원 행시 붙고 나서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비서노릇을 한 2달 했습니다. 가방 모치를 2달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인지도 높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좀 거느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갖고 용돈 벌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비서노릇 했던 그분은 국회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전에 안기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별로 평가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 배울 게 있다라는 게 느꼈던 게, 그 사람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 사람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서 젊은 남자하고 바람 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은 뇌종양으로서 응급수치해서 이제 사경 헤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그 정도 되면요 정상생활 못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여권 핵심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빵꾸 안 내게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무신경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또 철저하게 챙겨요. 이게 사람이 일할 때 보면은 완전히 이게 컨버전 돼버립니다. 스위치가 돼버려요. 이 스위치가 돼갖고 자기가 정무에 대해서 몰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가족 챙길 땐 가족 챙기고, 골프 칠 때는 또 골프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잔소리했습니다만은 지금 고시 공부하는 게 다 이런 거 하는 훈련이에요. 옆에서 별놈이 다 신경 건드리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신경 건드리는 놈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별게 다 신경 건드릴 겁니다. 어떤 때는 어때요? 막 나중에 이제 겨울 돼 보세요. 12월 1월 달 보면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막 신경질 나요. 나는 속 타 죽겠는데 저놈은 실실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막 신경질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거 못 견디면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우연히 시험은 붙었지만은 또 사회에서 낙오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강하게 갖고 덤비세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뇌종양하는 아들도 없고 바람피는 마누라 또 남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가끔 속 꺾는 소리 하는 헌법 선생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요거 여러분, 요거 깔끔하게 외워주세요. 외워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8번하고, 바로 이 8번하고 9번을 갖다가 우리가 외웠으면요. 8번, 9번을 외웠으면은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핵심 암기사항 10번 보세요. 10번 보시면은,
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이 나오죠. 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해설드릴까요? 자, 세 번째 칼럼 보세요. 선거일 6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공직 후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공직에 있다면 그 공직을 좀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사퇴 시한입니다. 이 60일 전까지 사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60일 전까지 사퇴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라든지 정부 추자기관 등의 임원이라든지 농협 등의 협동조합의 상임임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기 60일 전까지는 그 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 특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로서 등록하기 직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기 직전까지만 사퇴하는 게 있습니다. 사퇴하면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면은 입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만 그만두면 돼요. 반대로 맨 밑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칼럼 보세요. 180일 전까지 그만둬야 되는 것이 반대로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6개월 전, 180일 전까지 그만둬야 돼요. 반대로 국회의원이 단체장 나가는 경우는요. 후보 등록 전까지만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요거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좀 표를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계가 딱딱 명료하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또 하나 직전까지 그만두면 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도 직전까지죠. 우리 판례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90일 전까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죠? 판례는 그렇죠. 판례는 그렇게 나왔는데, 요게 2002년에 선거법을 개정했죠. 2002년에 최근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례는 90일 전 사퇴 규정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배웠죠? 다 배운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다른 선거에 나가려면 60일 전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전국구 선거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직전까지만 그만두면 돼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도 직전까지입니다. 보궐선거도 60일 전에 그만둬야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이제 예외 조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일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공직사퇴가 불필요한 경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현행 공선법상의 기타권 규정이죠. 현행 공선법상의 기타권 규정. 요것도 때려 외우셔야 되겠죠? 요 때려 외우셔야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틀리기 쉬운 데가 뭐냐면요. 국회의원하고 기초단체장입니다. 국회의원하고 기초단체장. 맨날 요거 물어보죠. 그렇죠? 맨날 요거 두 개예요. 그런데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초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이 명수와 같았죠. 인원이 같았어요. 300명, 500명 같았는데 기탁금은 국회의원이 500만 원 많죠. 1,500, 1,000이죠. 1,500, 1,000이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얼른 보셔도 쉽게 암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의회가 4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죠. 요게 2002년 개정법에서 작년 개정법에서 4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요 부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탁금의 반환 요건의 변천이죠? 이거 판례 시간에 제가 봤죠? 판례 시간에도 아마 판례 총정리에 실려있는 도표자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이러한 규정을 거쳐서 바로 이것이 변천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천 내용이죠? 이런 그 변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보아두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것들 여러분들 함께 보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죠. 요것들 우리가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함께 알아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선거운동 기간이 나오고 있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23일이죠. 대선의 경우 23일이고, 나머지 선거는 17일로 다 통일됐죠. 17일로 다 통일됐고, 그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여백에다가, 칼럼 여백에다가 마이너스 2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틀씩만 빼는 거죠. 이틀씩만 빼는 겁니다. 21일, 15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22일,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전부 제가 도표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도표로 요약해 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판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서 그냥 전부 때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때려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218-4페이지죠. 218-4페이지입니다. 218-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고, 나머지 내용들, 헌법 정리도 제가 오래 붙여 않습니다만, 요것들 전부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대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도표 내용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 도표에 있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이것들 특히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운 것들 도표화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이걸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죠?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비용 제한액이죠? 선거비용의 제한액이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 경우로서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번 우리가 좀 밑줄 한번 잘 가놔보세요. 기억번이요.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껴요. 정대철 씨 처벌하는 거 물 건너간 것 같죠? 이제 안 나오죠? 뭔가 뒷거래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청까지 갔다 와서 조사 다 받고 왔는데 풀려나왔어요. 그때 정대철 씨가 조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잠잠하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서민 돈을 갖다 그렇게 해먹었어도 무사하고, 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예요, 지금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또 명예훼손 어쩌고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걸랑걸랑 그래요. 설마 여당 대표가 하공강사하고 싸우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억번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번 중요해요. 이게 정대철 씨가 까발리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선거구마다 법정 선거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법정 선거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법정 선거 비용이 90몇 원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 돈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200분의 1입니다. 즉 0.5% 이상 비용을 초과하게 되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요. 초과했다는 것 자체로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는 이거 유죄 판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때요? 받게 된다라면은 당선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 규정을 그대로 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때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죠.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어쨌든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조항인데 최근 시사성이 있다는 거죠. 밑줄 그어놓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쉽죠?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은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면 날아가죠.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날아갑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선거범죄 조사권이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권이 선관위에 있어요. 사법경찰권은 아니고 선거범죄 조사권이죠. 사법경찰권은 아닙니다. 이 가로친 부분도 하나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거에 관한 이의와 쟁송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의와 쟁송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선거에 관한 이의와 쟁송 보시면은 선거소송이 있고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자, 선거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소송이라는 건요, 지방선거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만 한정돼요. 선거소송은 언제나 지방선거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단체장 선거의 경우에, 단체장 선거의 경우가 되겠죠. 이때 상급 선관위에다가 일종의 행정심판을 구하는 거죠. 상급 선관위에다가 행정심판 형식으로 먼저 소청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것을 갖다가 소송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지방선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보시면 되겠죠. 14일 이내라는 숫자, 그 다음 60일 이내, 이런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들 외워두셔야 되겠죠. 선거소송입니다. 선거소송이 있는데 여러분, 요 선거소송 보세요. 선거소송이 있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당선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죠.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입니다. 쉬운 건 당선소송이죠. 자, 당선소송을 먼저 보겠습니다. 218-6번 밑줄 그어보세요.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의 유법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당선인의 결정만의 유법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도표 중에서 14번 도표를 보세요. 14번 자료 한번 보세요.
14번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여기 당선성 선거소송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요. 이 선거소송은요. 선거 자체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고를 보면요.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인,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선거소송은 일종의 객관소송이죠. 일종의 객관소송입니다. 도표엔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이 원고 그 후보자 옆에 여백이 비니까 객관소송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소송이라고 도표에 써놓으세요. 반면에 당선소송은요. 당선자의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후보는요. 이때 원고 적격은 정당과 후보자만 가지고 선거인은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선거소송은요. 피고를 언제나 당의 그 선거구의 그 선관위원장이죠. 당의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이 될 겁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언제나 전국이 하나의 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선관위원장이 되겠죠. 그렇죠. 중앙선관위원장이 중앙 그 선관위원장이 바로 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선소송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 중선위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선인을 갖다가 피고로 해서 제기하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투표 과정에서 당선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선거 자체가 무효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당선자가 위법행위를 해서 당선자가 위법행위를 해서 당선의 효력에 이를 가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요. 당선자 결정의 위법입니다. 예컨대 개표를 잘못한 겁니다. 개표를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개표의 집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당선자 발표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선위원장 상대로 해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예요?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경우가 있죠. 대선에서 동점자가 나왔다면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처럼 동점자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동점자가 나온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요. 당선인과 선관위원장이겠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어떤 위법행위를 했다면 당선인을 피고로 해야 될 것이고 당선자의 결정이라든지 투개표 과정에 착오 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겠죠. 자, 절차를 보세요. 절차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1심 관할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1심 관할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 선거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돼서 1심 관할이에요. 1심 관할은 이것이 뭐 선거소송이 됐던 당선무효 소송이 됐던 됐던 양쪽 모두 먼저 대법원이 1심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1심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국선거입니다. 전국선거는 이건 전부 대법원이 1심 관할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는 이것은 고등법원이 1심 관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다만 지방선거라고 하더라도 도단위 선거가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 중에서 도단위 선거죠. 도단위 선거라고 한다면은 광역단체장이죠. 광역단체장이 될 겁니다. 또 도단위 선거가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이죠. 그렇죠?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이에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요거 두 가지죠.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요것은 대법원이 제1심 관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상 풀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고등법원 관할인지 대법원 관할인지를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기초단체장하고요. 기초단체장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의원입니다. 광역지역구 의원이죠. 광역지역구 의원. 요게 고등법원 관할인지 대법원 관할인지 아마 이게 제일 헷갈릴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요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몽땅 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의 제1심 관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도표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서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무원 제도가 나오고 있죠?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 공무원 제도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무원 제도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것은요. 이 공무원 제도와 관련된 판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어제 우리가 아주 자세히 봤죠.
공무원제도와 관련되어서 동장사건, 선고유예 판결받은 경우에 자격상실의 문제, 그 다음에 80년 해직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전부 쭉 봤습니다. 쭉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다지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서 볼 부분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계엄 나오고 공무원의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비추시냐면요. 119페이지에 공무원의 종류라는 패러그래프에서 맨 밑으로 두 줄, 한자로 써있는 특수경영직 공무원이죠. 특수경영직 공무원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기다가 화살표 쭉 빼갖고 신분보장 안됨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적용이 없죠. 이들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범위가 나오고 있죠. 공무원의 범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공무원 제도의 법적 성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헌법과 공무원 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행헌법 7조, 그 다음에 공무원헌법 4.7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밑줄 긋거나 할 것은 아니고요. 모두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은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그 나번 공무원의 신분보장 전까지죠. 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전까지입니다. 요 공무원의 시험보장 전까지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에서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다 비추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은 1급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1급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죠? 225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서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냥 지워버리셔도 이건 조카이라고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공직부패 방지제도라는 것이 나오죠? 공직부패 방지제도가 나옵니다. 자, 요 공직부패 방지제도라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공직부패 방지제도에서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기업체죠.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허가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소속 장관이 허가를 받는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거의 사무화됐죠. 예, 사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여기 취직하면 어디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하겠죠. 예, 그렇죠. 자, 어쨌든 밑줄 그어놓고 이런 법조문이 있다라는 거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공무원 기본권 제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제가 밑줄만 거드릴 테니까요.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기본권에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되어서 학설 3개 아셔야 됩니다. 220페이지 맨 밑에 기업번, 특별권력관계설, 국민전체의 봉사자설, 직무성질설 3개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권력관계설을 취하는 교회는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판례는요. 여러분 227페이지의 맨 위에 줄 보시면요. 니은 돼 있고 또 디귿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끌어내신 다음에 판례 쓰시고 결합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학설은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2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니은번 국민전체 봉사자설 직무성질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표시해서 끌어내신 다음에 판례하고 결합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어때요? 이 양자를 결합하고 있죠? 그렇죠? 판례는 양자를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례의 태도는 이겁니다. 자, 판례의 태도가 여기 써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죠? 229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자치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이 좀 설명이 굉장히 이건 좀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줄을 한번 그어보죠.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를 보세요. 230페이지 보시면은 229페이지 맨 아래부터 볼까요? 229페이지 맨 아래 줄, 꺽쇠가로 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교시라고 한 제임스 브라이스. 별건 아닌데 사람 이름 외워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말, 이런 뭐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했던 거 브라이스의 말입니다. 요거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의 그 본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참 알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 제가 좀 강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지방자치의 3요소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네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일정한 주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로 치면 국민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치권이 국가로 치면 주권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치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고유사무가 필요합니다. 고유사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네 가지가 이제 지방자치의 요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방자치권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권이에요. 이 지방자치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치권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분해해보는 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지방자치권의 이 자치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고유사무 처리권입니다. 고유사무 처리권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권이죠. 지방재정권이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입법권이죠. 자치입법권입니다. 자치입법권이에요. 요거 세 가지가 자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그 자치권이에요. 이러한 자치권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이 자치권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이 자치권의 법적 성격을 보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것이고 이 자치권이라는 이것을 제도 보장으로 보는 견해로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권으로는 우리가 뭐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권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언제나 인간이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자치권을 만일에 기본권으로 본다면은 자치권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주민이 되겠죠. 그렇죠? 즉 자치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 있는 공법인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 요걸 기본권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반드시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그렇죠? 반대로 제도 보장으로 보게 된다면요. 제도 보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자치권이라는 권한은 주민들이 가지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가지는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민자치라는 유형과 단체자치라는 유형으로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요. 이러한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제도 보장으로 보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 기본권으로 본다면 주민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자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체자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 입장에서는요. 이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자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연권이라는 입장을 취하겠죠. 그렇죠.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자연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반대로 제도 보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자치권은 뭐로 보겠습니까? 실정권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실정권이 될 겁니다. 법률 제정에 성립한 실정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학설이 이게 우리나라의 학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학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자연권, 실정권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것을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연권설 이렇게 붙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요 이것을 고유권설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고유권설 이런 말로 써요. 우리말에 좀 더 맞게 번역한다면 자연권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일본 애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래권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고유권설의 의미는 뭐예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본다는 거죠. 기본권이 아니라 자치권을.
그 다음에 전례권이라는 것은요. 법률로부터 전례됐다는 말, 이건 뭡니까? 실정권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헌법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서도 그냥 고유권, 전례권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 권영선 교수님은 또 뭐 비슷한 말을 쓰고 계시죠? 뭐 자치 고유권설, 자치권 위임설. 이분은 또 위임설이라는 말을 쓰시고 있죠. 위임설이 뭐 전례권설 같은 말입니다. 뭐 똑같은 항소해야 될 것이에요. 제 책도 수험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남들 쓰는 말대로 일본 표현 그대로 고유권 전례권 썼습니다만은 뭐 물론 뭐 제가 나중에 뭐 학교에서 정시로 교수가 돼갖고 뭐 이 교과서를 낸다면은 아마 제 책에서는 자연권 실정권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물론 뭐 정식으로 임용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희박해지죠. 드디어 이 제로에 수렴돼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뭘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성원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 보세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용어는 이게 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수험계에서 보통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갖다 쭉 펼쳐놨을 때, 이 지방자치를 펼쳐놨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 헌법상에, 이게 이제 일반적 이론인데 우리 헌법상의 이 자치권이라는 것이 기본권이냐 제도 보장이냐 이 문제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헌법전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 헌법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헌법전 한번 보세요. 117조 1항 보세요. 117조 1항입니다. 헌법 117조 1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7조 1항을 한번 보신다면요. 헌법 117조 1항에서 주어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렇죠. 주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고유사무처리권이죠. 재산관리하고 지방재정권이고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건 뭐예요? 자치입법권이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자치권 아닙니까? 이걸 누가 갖는다고 했어요? 주어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렇다면 이건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바로 단체 자치가 기본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자치권을 제도 보장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117조 1항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별장에서 규정돼야 될 것이 아니라 헌법 제2장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의 기본권 규정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권으로 자치권을 얘기한다면요.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장으로 지금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구장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객관적인 태도는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치권이라는 이것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 보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가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솔적 견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갖다 이렇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렇게 둘로 나누어 봤을 때 물론 단체자치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적인 요소가 전혀 가미 안 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봅니다만은 세계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를 봐도요. 100% 단체자치도 없고 100% 주민자치도 없습니다. 양자가 어느 정도 절충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헌법은 대충 8대 2 정도가 되겠죠. 8대 2 정도로 2대 8이죠. 2대 8 정도로다가 단체자치를 주로 하면서 주민자치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통솔적 견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권영선 교수님의 견해는요. 5대5로 보세요. 권 교수님은 5대5입니다. 권영선 교수님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딱 반반씩 섞여 있는 게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건 소설이죠. 이건 권 교수님만의 이건 소설이 될 것이고 통설적인 견해 또 팔레이트도는 단체자치를 주로 하면서 주민자치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받으신 핵심 암기사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유형이라는 도표가 들어가 있죠. 이 지방자치의 유형이라는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의 성격을 쭉 비교해놨죠. 쭉 비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권의 본질을 기본권으로 보느냐, 제도 보장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만일 기본권으로 본다면 그 주체는 주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도 보장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이건 주로 영미의 제도가 되겠죠. 반대로 단체자치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또 우리나라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게 될 겁니다. 이 주민자치는요. 사상을 먼저 좀 보신다면요. 지역 주민의 자기통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이 주민자치의 사상을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 주민자치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는요, 법적인 의미, 그 위에 자치권, 자치의회를 보시면은 이것은 법적인 의미라기보단 정치적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일을 처리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체자치는요, 이것은 법적 의미가 강조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단체자치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칼럼 보시면 지배기구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단일적 성격을 가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국가사무지만은 이 모든 사무를 그 동네 사람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남의 동네 사람이 와서 왜 우리 동네 일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겠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러한 법인격 자체가 부인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체자치의 경우는 이중적 성격입니다. 국가라는 지배기구가 있고 국가라는 지배기구와 독립된 그 하위의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배자가 둘이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배자와 국가라고 하는 지배자 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지방세 부분 여러분 이 권력 부여 방식을 보세요. 권한 부여 방식입니다. 밑에 두 번째 컬럼 권한 부여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개별적 수권이고 또 하나는 포괄적 수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 수권, 포괄적 수권 되어 있는데요. 이 개별적 수권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확인적 수권 이렇게 써오시기 바랍니다. 확인적 수권 이렇게 써오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 수권 옆에다가 형성적 수권 써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자치의 경우는요.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개별적 수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권한이 있지만 법이 확인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법에서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수권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권한이 있되 확인적 의미에서 수권할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포괄적 수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해 놓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바로 권한이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법에서 권한이 있다는 걸 다 수권해 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같은 데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수권 규정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 포괄적 수권 규정을 상실해버리면은, 만약 그걸 삭제해버리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이 없어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얼핏 착각하기에는 주민자치가 포괄적 수권이고 단체자치가 개별 수권일 것 같은데 이때 개별 수권은 확인적 수권이고 포괄 수권은 형성적 수권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주민자치가 독립세고 단체자치가 부가세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양쪽을 병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체자치를 취하면서도 독립세로서의 지방세를 만들어 놓고 있죠.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방세를 독립세로서 또 하나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를 혼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제도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 도표예요. 이 도표의 얘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걸 지금 제가 밑줄 긋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서 뭘 끌어낼 만한 게 없어요. 끌어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이 도표를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130페이지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130페이지에서부터 이것들이 실려져 나오는 말들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3번 보세요. 3번입니다. 오늘 봐주신 자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요.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 것과 법률에 유보한 것, 이걸 구별해 보셔야 되겠죠. 헌법 117조 1항, 118조 1항은 헌법에서 직접 줬고 2항들이죠. 117조 2항과 118조 2항은 법률 유보 사항으로 줬습니다. 따라서 자치권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설치, 자치권은 헌법 117조 1항이고 지방의회의 설치는 118조 1항이죠. 이건 헌법에서 직접 주었는데요.
법률보 사항은 나머지 것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선거, 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자체 운영의 조직에 관한 사항, 이것들은 모두 바로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헌법 유보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외워두셔야 될 것이 지방자치의 헌법적 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지방자치 헌법적 영역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역대 헌법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는 겁니다. 3차 개정헌법에서는 시읍면장이죠. 시읍면자치를 취했고 이때는 주민이 직선하게 했습니다. 이 도표에서 주민 직선에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5차 개정헌법에서는 시군자치로 전환했죠. 시군자치로 전환했고 이 유신헌법, 7차 개정헌법이 이 걸작이죠. 부칙 10조에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그 모집 규정을 두었죠. 자, 이건 어때요? 지방자치 안 한다는 말이 낫죠? 여러분, 난 네가 싫어졌어보다 더 모진 말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이거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요. 자, 8차 개정헌법 보세요. 현행헌법에서는요. 8차 개정헌법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고 9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의 유보조항을 삭제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이 뭐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쭉 들어가 있어 권영석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산만하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말씀해 놓으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런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쭉 한번 읽어주시면은 족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족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또 하나 암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5번 표를 보세요. 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가 있죠? 이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국회 운영이에요. 보세요. 정기회의입니다. 지방의회는 정례회의죠. 지방의회는 1년에 2번 정례회를 합니다. 기초의회가 35일, 광역이 40일, 국회는 1년에 100일 이내에 열게 되어 있고요. 임시회는 지방의회 15일, 국회 30일이죠. 연간 회기일 수제한이 국회는 없고 지방의회는 기초 80일, 광역 110일 있죠.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제적위원 3분의 1, 4분의 1이고요. 임시회의 공고 시기는요. 광역 집회일 7일 전까지, 그리고 기초의회는 5일 전까지 해야 되고 국회가 오히려 짧죠. 국회가 오히려 짧아서 3일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하루 정도 가능합니다. 의사 종족수,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최소 종족수인데 여러분, 요거 바뀌었네요. 지방의회가 3분의 1이죠. 제적의원 3분의 1입니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국회가 5분의 1이죠. 국회가 5분의 1입니다. 이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가 5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사기관 조사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교해서 깔끔하게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깔끔하게 모두 외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소위 하는 말로 이걸 좀 때려 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도표 6번입니다. 도표 6번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예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요, 크게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임사무는 다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단체 위임사무라는 것이 있고요. 단체 위임사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관 위임사무라는 거죠. 기관 위임사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크게 나누어 본다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유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렇게 세 수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본다면요.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과 관계되는 사무라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것이고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가 되겠죠.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관위임 사무는 그 밑에 본질 보시면요. 완전한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완전한 국가사무고 위임 사무예요. 즉 이것은 집행기관이 국가의 손발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는 완전히 국가위 사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비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거죠.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유사무는 물론이고 단체위임 사무는 둘 다 자치사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단체위임 사무와 기관위임 사무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단체위임 사무가 되고 뭐가 기관위임 사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요. 바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예,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 위임 사무가 되겠죠. 기관 위임 사무가 될 것이고, 그 지방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면 아마 단체 위임 사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건축법상의 고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 지방의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위임 사무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조세 사무라든지 아니면 병사 사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부적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기관 위임 사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례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만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례 제정의 대상은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만 될 겁니다. 만일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된다면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사무가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금지된다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이외에 또 핵심적인 논점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권의 핵심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자 독서에 맡기고 판례 시간에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판례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요. 판례 시간을 좀 맡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 보장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교육제도, 군사제도, 가족제도가 남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제가 여기서 강의하지 않고 기본권 파트에서 밀어서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제도 보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과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중심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오늘 도표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도표의 내용 완전히 암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불가피하게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지를 출력해놓고 왔는데 제가 집에다가 책상 위에다 고스란히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찰이에요. 저의 불찰로 안 볼 것이고 그냥 제가 이거는요. 내일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셨으면 됐죠? 공부 안 했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내일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